네,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신조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 소통 비서관 어제 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인사청탁 논란이 불거진 지 이틀 만에 바로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실도 곧바로 수리를 했습니다. 부정 여론을 좀 의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는 뭐 당원, 지지자 그리고 당 안팎의 뭐 당직자, 현직 의원들이 다 부적절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고 네. 또 당사자들도 뭐 10개라도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라고 잘못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뭐 객관적인 진실을 뭐 규명을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할 것인가, 네. 어떻게 처벌을 할 것인가, 사실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어쨌든 빠른 조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앞으로 또 빠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대통령실이 엄중 경고 조치했다라고 밝힌 지 하루 만이었는데 국민의힘은 이거 꼬리 자르기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이 문제의 본질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과연 김현지 부속실장이 아니었다면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라는 국민적인 의구심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네. 현지 누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현지 누나라고 하면서 마치 지금 인사 관련된 업무를 하지 않는 분한테조차도 인사청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대통령실에서 발생하고 있다면 이것은 그 무엇보다도 심각한 인사농단인 상황이죠. 그리고 과연 이러한 일이 지금만 발생했을까? 이 인사청탁이 들어간 자리가 민간업체 아니겠습니까? 네. 민간 부문이란 말이죠. 민간 부문에 있어서도 이러한 청탁이 계속해서 들어갔다면 공공 분야에서는 얼마나 더 큰 청탁이 들어갔고 지금까지 대통령실 인사를 어떤 식으로 해왔는지 우리가 충분히 추론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김남국 비서관만 자르고 김남국 비서관만 해임할 것이 아니라 몸통인 김현지 비서관에 대한 인사 조치가 있어야지 다시는 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과연 이러한 일이 지금까지 없었겠느냐. 만약에 김현지 부속실장을 그대로 유임시킨다면 제2, 제3의 김남국이 또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고발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 김남국 비서관의 사직과는 상관없이 이 고발 이슈는 계속 진행을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지금 어찌됐든 간에 김남국 비서관은 꼬리 자르기로 사실상 네. 해임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했었던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인사 조치가 없다면 네. 앞으로 이런 일, 직권남용 같은 것들이 또 발생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남국 비서관의 해임과는 별개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문진석 의원 등을 향해서도 고발 조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문진석 의원은 어제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부적절한 처신이었고 앞으로 언행에 조심하겠다 정도로만 이제 밝혔는데 당 차원의 조치는 아직 없거든요. 앞서서는 뭐 앞으로 어떤 조치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네. 보세요? 일단 이제 감찰을 그러면 왜 안 하냐라는 네. 이제 질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감찰을 하는 경우에는 일단 객관적인 진실이 좀 규명이 돼야 되는 상황, 즉 당사자 간의 의견이 좀 엇갈릴 때, 그럴 때 이제 하는 것이 감찰이고 진실을 밝히고 그게 또 부족할 수 있으면은 어쨌든 이제 사정기관이라든지 고발을 통해 가지고 객관적인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데 네. 지금 상황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자를 보낸 사람도 문자를 받은 사람도 잘못했다. 그리고 또 저희 정당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감싸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잘못했구나. 그래서 처벌하겠다라는 과정이기 때문에 감찰보다는 이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 즉 문진석 의원이 어떤 형식으로 김남국 비서관이 사직서를 낸 것처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저는 오늘 중으로 그래도 최소한 김병기 원내대표가 문진석 의원이 가지고 있는 당직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저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비판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비판을 할 때 일단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 이제 물고 늘어지죠. 근데 사실 이것도 불찰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문진석 의원이 최초에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거에는 김현지라는 이름이 없어요. 네. 그런데 김현지가 마치 무엇을 했다는 것처럼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조금 과도하다. 그리고 꼬리 자르기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김남국 의원이 사직서를 냈는데 또 안 내면 왜 안 내냐고 뭐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느 장단에 맞추려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빠른 조치를 취할 테니까 조금만 좀 지켜봐 주시라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정청래 대표가 소속 의원들의 어떤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윤리감찰단 그 진상조사를 강력하게 좀 지시를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뭐 범죄 행위의 성격이 아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어떤 생각이실까요? 그러니까 국민적인 눈높이, 국민의 상식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행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그런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범죄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윤리감찰단의 진상조사할 사안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데 과연 이러한 일들이 그럼 계속 벌어져도 된다라는 것인지 국민들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오늘 아침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김현지 부속실장이 자신은 유탄을 맞은 거다 그렇게 밝혔더라고요. 네. 이게 뭐냐면 김현지 실장도 나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나 이외의 사람들이 알아서 책임지고 자리에서 물러나라 이 시그널을 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 김남국 비서관이 스스로 사의를 표명했지만 사실상 해임을 당했고 오늘 이제 강성필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진석 원내 수석 그 직에선 제가 보기에도 물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 김현지 실장이 몸통이고 김현지 부속실장이 모든 것을 총 책임지고 있는 머리인데 그 머리의 제거가 없이 똑같은 상황들이 계속 발생한다면 과연 대통령실의 인사 앞으로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대통령실과 정부가 이 정부 초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인사는 국민 추천제를 통해서 하겠다. 국민들께 다양한 분야의 훌륭한 분들을 추천받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진석 의원의 문자를 통해서 드러난 건 뭐죠? 결국에 중대 라인, 그리고 본인들만의 카르텔, 본인들만의 그런 현대판 음서제를 통해서 인사 추천한다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텐데 김남국 비서관, 문진석 의원 이 두 분으로 꼬리 자르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해괴한 발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빨리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해서 이 부분을 좀 조사를 해라 이런 부분이거든요. 어떤 입장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뭐 이번 사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는 특별감찰관은 임명이 되어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지만 우리가 지난날처럼 두 번의 탄핵을 막을 수가 있고 국민께 투명한 정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차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 국회에서 3명을 특별감찰관 후보로 대통령께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3일 이내에 1명을 지명을 합니다. 그러면 네. 이 지명된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이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감찰관보 1명, 감찰 담당관 10명, 그리고 관련 공무원 20명을 파견받아가지고 대통령의 친인척, 배우자의 친인척, 그리고 수석 비서관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들의 비위에 대해서 감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고 임기는 3년이고 중임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빨리 해결을 하는 것이 저는 국민께 대통령이 좀 더 투명한 국정을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젯밤이었죠. 법사위에서 여당의 주도로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 법 왜곡죄 신설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어제 이제 국민의힘에서 관련 세미나를 열었는데 창동혁 대표가 이 자리에서 특별재판부는 이재명 정권 5년 내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어떤 이유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특별재판부가 굳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일단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네. 이 특별재판부라고 하는 것이 위헌이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저는 뭐 법률가들 그리고 헌법학자들도 다 똑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이 문제가 계속해서 민주당이 정략적 목적에 의해서 최대한 오랫동안 끌고 가려고 한다라는 그런 악의적인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까지도 발족하겠다 이렇게 그 공공연하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2차 종합특검이 나오면 최장 180일까지 수사가 가능합니다. 그럼 그 180일까지 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통과시킨 특별재판부 차원에서 재판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네. 이것이 과연 단발성으로 끝날 문제냐. 우리가 내란 재판에 있어서는 굉장히 세심하고 면밀히 그리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 내란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이것이 하나의 교과서적으로 작용해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세밀하고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네. 내란 특별재판부 그리고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2차 종합특검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이 문제를 정치화시키고 공론화해가지고 내년 지방선거 승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차기 총선까지도 승리하겠다 이러한 야욕을 감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세미나에 참석한 헌법학자들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가 나치 특별재판소와 다르지 않다라는 언급도 나왔는데 민주당 입장도 들어볼까요? 일단 이제 법적으로 이 나치 특별재판소와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내란 전담재판부는 법적 구조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나치 특별재판소는 항고나 상고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직결 처벌을 하게 돼서 직결 네. 처형인 거죠. 어떻게 이게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내란 전담 재판부하고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저희 민주당이 속내는 정말 이 내란과 관련된 거 빨리 정리하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이 사정이라는 그런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가 국민들에게 계속 비춰지게 되면 사실 정부로서 대통령으로서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민주당이야 정치 결사체이기 때문에 또 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민의힘과 다른 어떤 아젠다로 저희가 다툴 수 있겠지만 네. 이런 문제 빨리 끝내야 되고 사실 국민의힘이 이 재판부를 전 더 원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 재판부에 한 3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 이 내란과 관련돼서 유죄받은 사람들이 사면이라든지 복권이라든지 감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과거에 대통령들 유죄 받았지만 받으면 뭐합니까? 특별 사면이라는 정치적인 이유로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막은 겁니다. 두 번째, 구속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됐어요. 국민의힘,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만약에 구속 석방돼가지고 나와가지고 지방선거 때 메시지 내고 돌아다니면 좋아하겠습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이 바랄 거예요. 엊그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메시지 내는데 국민의힘에서도 좋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내란 전담 재판부는 2심은 3개월 이내 끝내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동혁 대표께서 이 겉으로는 이게 5년 내내 지속될 것이다라고 하지만 이 실상 내용을 보면 오히려 신속하게 재판이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속내는 좋아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제가 짧게 반론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네. 민주당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에 대해서 속전속결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2차 종합특검을 통해서 또 다른 수사를 더 진행해야 된다. 이거 너무나도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2차 종합특검이 발족하고 거기서 증인을 신문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실을 발견해서 또 기소를 하게 되면 재판은 그만큼 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자고 하면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을 지금 초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결론적으로 이게 무엇이냐 정치적인 목적으로 해가지고 사법 개혁을 외치면서 결국에 내란이라는 것을 최대한 이끌고 가겠다, 최대한 시간을 끌고 가서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그 발판으로 삼겠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제 첨언을 조금만 드리면 네. 이 국민들께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란 전담 재판부 그리고 그 이에 이어지는 이 종합특검과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면이 있냐면 최근에 이제 김건희 씨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 비위 행위가 봐도 끝이 없어요. 그거 국민의힘에서도 인정하실 거예요. 최근에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하고 텔레그램 그 메시지 주고받는 거 보면 본인이 검찰총장이고 법무부 장관이에요. 그 100번 양보해가지고 본인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도 정말 잘못된 거지만 본인이 뭔데? 본인이 뭐 대통령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뭐 김혜경, 김정수, 심지어 나가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 어떻게 되냐고 이렇게 수사지휘라고 질책성으로 메시지 보내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비위 행위들이 더 일어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SOC. 그러니까 국민의 혈세가 투입됐던 이런 양평가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이 대통령 부부의 어떤 개인적인 비위에 관련된 거고 내란과는 조금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좀 국민의힘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이게 국회 문턱을 넘으면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까지 청구를 하겠다. 지금 이런 계획인데 그러면서도 이런 부분을 언급을 했더라고요. 헌재가 이미 정치 중립을 지킬 의지를 잃었다. 한탄의 목소리도 들리던데요. 일단 헌법재판소 구성 자체가 이번에 헌법재판소장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임명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헌법재판관들의 구성 자체가 굉장히 민주당 편향적으로 흐르지 않았냐라는 의심은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기 때문에 그 즉시 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국민의힘이 지금 의회 내에서 굉장히 소수당이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민주당이 그냥 압도적인 의석으로 밀어붙이면 그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통과된다면 사법기관의 판단을 구해보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의 그런 구성 자체를 좀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지난 탄핵 과정에서도 보면 문영배 헌재 소장이 민주당 편향적인 인사기 때문에 민주당에 유리한 결과만을 낼 거다라고 모든 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결국에 민주당에서 발의한 탄핵안 중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만 통과시켰거든요. 그것만 받아들였습니다. 나머지 문제들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들에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만약에 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한다면 헌법재판소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의 법률에 의한 헌법에 의한 양심과 소신을 믿고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앞서서 두 분의 이름 자막이 잠시 바뀌어서 잘못 나갔다고 하는데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각 당의 상황도 짧게 좀 짚어보죠.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당원 1인 1표제 당무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좀 당내에도 이견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린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네. 당내 이게 갈등이다, 불화다, 이제 이렇게 언론이나 야당에서는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민주당 내부에서 1인 1표제, 그러니까 표의 등가성을 1대1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는 사항인 겁니다. 다만 문제는 그러면 60대 1을 20대 1로 만들고 20대 1을 1대 1로 만들었을 때 과연 기존의 대의원들이 이 당무라든지 당의 결정 구조에 역할을 했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수정 보완을 해줄 것인가, 이게 조금 부족하다는 거였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1인 1표제는 확정이 된 것이고 결국에는 선거거든요. 그래서 선거 때 험지와 그리고 나름대로 대의원들의 그 참여 방식을 어떻게 논의할 것인가는 그 선거 때마다 심사 기구에서 그때 상황에 맞게 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오늘 중앙위에서 의결이 되면 이제 개정 절차가 마무리가 되고요. 이게 적용되는 첫 선거가 최고위원 3명에 대한 보궐선거입니다. 이제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세 자리에 대한 보궐선거인데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사실 1인 1표제로 가는 것이 맞죠. 그것이 민주적 원리에선 맞습니다만은 과연 이것이 정청래 대표가 지금 너무나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좀 분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1인 1표제가 통과된다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내 장악력은 급속히 악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3자리입니다. 근데 사실 이 최고위원 자리가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는 아니거든요. 잔여 임기만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친명계 그리고 친청계 간에 아주 피 튀기는 혈투가 발생할 것이다. 정청래 대표의 독주를 막으려고 하는 친명계에서도 본인들 나름대로의 후보를 낼 것이고 당내 입지를 더 강화해가지고 차기 권력을 꿈꾸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도 본인 세력을 더 원내 그 당 지도부에 포석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마 거친 싸움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내 장악력이 약해질 것이다라는 것은 친명계의 역할이 약해지기 때문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 1인 1표제가 통과된다면 당원들의 당원 주권이 강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알려진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정청래 대표한테 패배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 당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본인이 어떻게 하면 당내에서 세력을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에 배웠고 그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수 없을 만한 상황들이 존재하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 당원들이 굉장히 반발심을 갖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정청래 대표가 나는 이재명 대통령보다도 더 개혁적인 성향을 띠겠다라고 하면서 당원들한테 소구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당내 장악력은 약화되고 권력 누수 현상이 임기 반년도 안 된 상황에서 아주 극심하게 발생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반박하실 내용 있으실 것 같은데요. 뭐 반박까지도 아니고 뭐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사실 1인 1표제에 대해서 먼저 시행한 것은 국민의힘이잖아요. 근데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약해졌습니까? 우리 23년도에 전당대회 때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이 됐어요. 그 누가 이거 압력을 넣어서 한 겁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1인 1표제에서 대통령의 힘이 약화됩니까?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가 당선시켜줘서 고맙다고 뭐 명품 클러치까지 선물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국민의힘의 사례에서만 보더라도 1인 1표제 한다고 해서 대통령의 어떤 힘이 약화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원천적으로 힘이 약화되거나 강화되거나 이 자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인 1표제를 하게 되면 당대표의 어떤 지방선거에서 공천 권한이 축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 당원 주권 시대에 좀 공평한, 투명한 어떤 정당의 운영에 있어서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어제 장동혁 대표가 갑자기 색깔론을 들고 나왔어요. 민주당과 진보당이 추진하는 그 국가보안법 폐지를 비판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거다, 이렇게 하던데요. 어떻게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이 색깔론적인 입장이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네. 본질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사실상 폐지되고 대공조사권까지도 없애겠다, 이러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저희가 봤듯이 지난 여러 날들 동안 봤듯이 민노총 간첩단 나왔고 창원에서도 간첩단이 발생했습니다. 간첩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와 국민 민생을 위협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대공수사권이 폐지된 상황에서조차 국가보안법을 없애겠다, 이러면 그분들이 이 나라에서 활개칠 수 있을 만한 상황을 마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들과 관련된 것이지 이것이 색깔론적 입장으로 가서는 안 된다. 네. 만약에 이것이 법 여건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공언하지 않았다면
강동혁 대표나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러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전혀 없죠. 그런데 법 여건에서 지금 개혁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민생을 지키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들에 맞서기 위한 그런 궁여지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선을 앞두고 중도층을 잡기보다는 강성 지지층 결집에 우선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던데요. 그런 면모는 좀 저희 지도부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강성 지지층에게 소구를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강성 지지층,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하나로 묶이지 않았느냐, 한 군데 안 계시느냐 이거를 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여론조사 등을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이 국민의힘을 향한 애정은 굉장히 강해지셨어요. 그런데 선거라고 하는 것이 저희를 지지하지 않는 그리고 중간에 계시는 분들, 관망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야지 이기는 싸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한 상황에서 강성 지지층에게만 소구해서 과연 우리가 내년 지방선거나 향후에 있을 선거들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 국민의힘이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더 국민들께 많이 알려드릴 수 있겠느냐, 저는 그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국민의 마음을 더 얻고 어떤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아주 세심한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강성 지지층에게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계신 국민들 그리고 정치에 관심이 없는 국민들에게까지도 소구할 수 있을 만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누차 반복해서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들어볼까요? 일단 그 국가보안법 폐지 관련해 가지고 네. 국민의힘에서는 자꾸 이것을 조금 뭐 반공의 이미지로 가는데 이번에 이제 그 발의한 내용 같은 경우는 반공보다는 반국가 단체와 관련해 가지고 이 출판, 집회, 결사, 양심, 침묵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그게 곧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고 네. 이미 국가보안법에 규정되어 있는 많은 내용들이 이미 형법에서 다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내환, 외환 이런 중한 범죄에 대해서 이게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좀 오해가 좀 있는 것 같다 말씀드리고, 저는 어쨌든 이 국민의힘에서 자꾸 이제 그 극성 지지층에 대해서 소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사실 지양하고 이 중도층을 향해 바라보고 중도층을 향해서 정책과 메시지를 내야 된다는 우리 신조 대변인 말씀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